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는 이제 2026년 병원년 대한민국의 구군이 어떨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구군.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봐요. 크게 많이 바뀔 거는 없다.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는 거는 서민 경제에서 사실 크게 나아지는 건 없다. 근데 지금도 워낙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서민들 너무 힘들잖아.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적응이 돼서 체감이 조금 잦아들 수는 있으나 크게 바뀌는 거는 없다고 봐요. 또 그 와중에 운이 있으신 분은 또 되시는 분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또 일반 우리 서민들 이런 분들은 꾸준히 힘들다. 꾸준히 힘들다. 26년도까지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26년도 길면 27년도 상반기까지도 저는 보거든요.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저는 세율 같은 것도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세금? 세금 같은 것도 조금 나라에서 하는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익숙해져서 체감은 덜 할 수 있으나 바뀌는 거는 크게 없다.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주식은 나는 사실 주식 잘 몰라요. 주식 잘 모르는데 뭐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안전한 곳에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왜 고수익률이면 고수익률일수록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위험성이 높잖아요. 네. 그게 되게 많아질 걸로 보여요. 되게 많아질 걸로 보이고 저는 주식보다 더 모르는 게 코인이긴 하지만 코인도 저는 들쑥날쑥이 계속 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런 현상들이 조금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있다. 그래서 안전한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뭐 은행에 돈 넣어봐요. 옛날같이 뭐 저기 이자 많이 주나. 원화 가치가 높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재테크를 안 하실 수는 없으니 지금 뭐 부동산도 함부로 손을 대기는 너무 힘들죠. 네, 자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일단 엄청난 초강력 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은 난 내가 봤을 때 저는 부산에 있잖아요. 네. 뉴스로 접했을 때 서울에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현금 갖고 집 사란 얘기잖아 그거 다. 그렇죠. 대출 규제를 그만큼 묶으니까 나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고 보여요. 올라가는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자꾸 대출 규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 집 우리 사고 팔 때 저기 양도세 뭐 아니면 등기하는 비용들 취득세라든지 취등록세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세율을 높이면 어떻게 2주택자는 못 견디고 한 개 팔아야 되는 거고 1주택자들도 그냥 우리 일반 월급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힘들지. 그러니까 사고도 짐되는 거. 근데 이거를 놓자니 아까워.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팔고 싶으면은 팔려요? 올해보다는 매매가 조금 더 나을 걸로는 보여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운이 많이 좌지우지한다. 매매에 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도 있다더만 저도 뭐 듣기만 했지 뭐 어디 줄 서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곳도 있다더만 돈이 얼마가 됐던 뭐 그 정도까지의 비유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운이 있을 때는 충분히 사고 팔고는 할 수는 있다. 근데 매매 시장은 올해보다는 조금은 올해가 꽁꽁 얼었다면 내년엔 살얼음 조금은 녹는다. 근데 풀어진다고라고는 저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전에도 내가 2025년도 구금 봤을 때 그랬을 거야.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될 거라고. 근데 26년도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팔고 또 새로 사고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일반 서민들은 팔아도 세금 문제, 사도 세금 문제. 그러니까 애지간히 뭔가 집값이 오르고 뭔가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우리 정말 가계 경제, 우리 일반 서민들의 네. 시장 경제, 물가는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올해보다 더 올라간다,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얘기하죠. 올라간 물가를 누가 잡아줄 것이고, 올라간 물가 잘 내려가지 않잖아요. 안 진짜 내려가죠. 네.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에 뭔가의 새로운 정책? 정치하신 분들이 어떤 대안을 조금 내놓지 않고서는 서민들 계속 힘들어져. 근데 또 저는 내년에 세율도 조금 바뀔 걸로 보여요. 근데 내리기야 하겠나, 올렸으면 올렸겠지?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 4대 보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월급에서 나가고 세금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월급을 최저시급 같은 거를 올려서 월급을 많이 받고 주휴수당 받고 뭐 받고 한다 해도 그만큼이 그냥 나는 세금으로 나갈 걸로 보여.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서민들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요것보다는 좀 더 올해보다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체감하는 건 이제 적응이 되니까 그러려니인데 실질적으로 통장 까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 집 살라고 이제 돈 모았어. 한 푼 막 티끌 모아 태산했단 말이야. 해가지고 집 사러 갔어. 근데 뭐 사기는 샀는데 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세금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좀 그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네. 불 조심해야 된다? 불조심. 산불도 조심. 내년에 자꾸 우리나라 화마 보여, 화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산을 태워도 우리나라 자산인데 사람도 다칠까 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방금 이제 병원연 9분 봐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운세로 보는 26년도 어떠실까요? 사주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일단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냥 운세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조금 조용하게는 간다. 올해는 사실 입설구설도 많았고 말썽글썽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 조용하게는 간다. 저번에 내가 점사 봤을 때 그랬을 거야. 연말이 되고 보면 외국하고의 이런 것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뭔가의 우리 협상, 네네네. 우리 관세협상 네네네. 그런 것들 정리정돈되면서 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우호적으로 조금 돌아간다. 맞아요. 네.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연말에 입설구설이 자꾸만 보이는데 지금 남은 기간에 예, 음력으로 음력으로 내년 지금 2월까지네요. 양력으로는. 그렇죠. 지금 음력 오늘이 초엿새니까 10월 6일이니까 음력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10, 11, 12 요 석 달 동안에 나는 구설이 자꾸만 보이는데 요 구설만 좀 잘 잠재우시든 요 구설만 잘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게 딴 게 있겠어요. 뭐 큰 이슈가 안 되고 조금 잠재워지는 거지. 그 부분만 넘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내년이 더 낫다고 봅니다. 내년은 좀 더 이재명 대통령님 사주에 올해보다는 조용히 간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내 할 일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원대로 뜻대로 없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에 트라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책으로 내세웠던 공약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움직이시려고 한다. 근데 내년 역시 산업,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든지 상업이든지 AI 말고도 미래를 기반한 거, 에너지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쪽으로 IT, AI 이런 쪽 에너지 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외국하고
하고의 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뭘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큰 배의 수주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산업 네. 우리나라 특유의 그 조선업이라든지 철강 뭐 등등등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만드시려고 많이 할 걸로는 보여요.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실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외국하고 하는 일에서 자꾸만 이렇게 많이 움직임을 보이시려고 성과가 나온다. 움직임을 보이시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성과는 사실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내년 하반기 들어가야 돼. 중반기부터도 조금씩은 성과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성과, 진짜 우리 좀 괜찮아졌다 하는 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여름 지나서 가을께 들면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감질나지. 나왔다고 할 수 없지. 100% 이건 나왔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은 그때부터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연말께 가고 보면 뭐 좀 큰 수주를 받든지 큰 뭔가 이렇게 외국 회사하고 이렇게 손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번에 왜 삼성도 외국 회사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네네네. 그런 거 같이 뭐 그런 부분 쪽으로는 많이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회사들 좀 많이 밀어줄 걸로 보여요.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님 사고수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큰 사고예요. 우리나라 일개 대통령님이신데 차만 박아도 큰 사고 아닐까? 그렇죠. 이제 사고수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수. 하나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네. 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님이거든요. 두 분 관계는 좀 어때요? 일단 궁합부터 한번. 사주 좀 주세요. 이분하고의 궁합이라 저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다. 사업으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동업은 안 되지만 같이 공생해서 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협상은 참 잘한대. 그 두 수장이 뭔가 협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참 잘해. 근데 동업이 안 된다는 건 뭐겠노?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한단 말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으나 그게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지. 필요 없어지면 아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악수하고. 서로 그냥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는 못한다. 성향이 틀려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 됐다, 그죠? 그리고 정청래 이분은 당대표잖아. 민주당 당대표. 네네. 근데 나는 이 정청래 이분이 민주당을 조금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지만 조금 별개로 두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좀 별개로 두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 그래서 당 안에서 할 거는 터치를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좀 개별화 시키려고 하는,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거. 근데 어차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정청래 당대표 이분은 이거를 조금 별개화, 차별화 시키려고 하시는 걸로 보이고 당은 당대로 움직이고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움직이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분 자체가 있잖아. 누구의 명령을 정청래 이분 자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명령만 듣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뭐든지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수장이 돼야 되고 좀 그래. 그릇도 크고. 그래서 이분도 정치하셔야 되는 분은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내가 한다면 한다. 어떻게든 막 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좀 성향이 똑같네. 고집스러운 거 내가 한다면 한다. 내가 한다면 끝까지 해보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충이 될 수 있거든. 서로한테 상극이 될 수 있다고. 그 의도가 두 분이 맞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틀릴 때는 진짜 어디로 서로 그냥 평행선으로 끝과 끝으로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청래 이분이 자꾸만 이렇게 차별화를 두려고 하시고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과 각자 할 일을 조금 따로 하시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렇게 이런
그런 말 해도 되나? 민주당을 좀 내 걸로 아예 그냥 좀 오다 싸는 딱 내 걸로 그냥 이렇게 막을 쳐버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민주당 자체를 자기의 당이지만 여당이지만 좌지우지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게끔 조금 벽을 친다고 해야 될까? 근데 나는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은 있잖아 각자 도생이거든. 하나가 안 된다니까? 각자 도생인데 한 분 당대표고 한 분은 대통령이야. 융화가 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당이 대통령님의 편이 돼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수족이 되고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각자 도생이면 조금 이게 이렇게 발톱이 좀 나오는데 그 시점 언제쯤으로 보세요? 안 그래도 그거 보려고요. 내년까지는 이 정청래 이분이 이거를 들라고 해도 살짝 뺐다가 넣었다가 아예 안 빼질 않아. 뺐다가 넣었다가 요걸 조금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완전 드러내서 발톱 뽑아서 넣지 않는 거 확실하게 확 드러내는 거 대놓고 그냥 막 드러내는 거는 2027년도 그 전까지 살짝 넣었다 뺐다 안 드러내진 않아.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가 뺐다가 그 와중에 내가 봤을 때는 3분의 2는 정청래 이분의 뜻대로 뭔가 조금 결과를 만들어낼 걸로 보여요. 근데 넣었다 뺐다 하다 본격적으로 팍 나오는 거는 2026년도 하반기 2027년도 그러니까 왜 우리 해 넘어갈 때부터 네. 그때부터 팍 드러낸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홍수막이 삼재풀이 네.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는 1년에 저희 용화하면 딱 한 번만 합니다. 정월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한 번만 하고요. 우리 손님들 거, 우리 제갓집들 거, 신도분들 거 모아서 저는 구슬을 하러 가요. 구슬을 하러 가서 액마기를 잘 낱낱이 불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뭐 지역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화로 공수 다 전해드리고요. 그렇게 일단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는 12월 1일부터 받고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는 대로 다 못 풀어드려요. 모아서 또 꼼꼼히 해주실 거죠? 그럼요. 다 못 풀어드리기 때문에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선착순으로 딱 원래는 신도분들만 하셔도 네, 200명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200명까지 받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월대보름 딱 하루만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신도분들만 해도 뭐 그럼요. 그리고 막 200명도 진짜 뭐 밤늦게 끝나겠지만 한 분 한 분 출근을 다 하기 때문에 공수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만약에 이 인원이 넘어가면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26년도에 네네. 횡수막이, 그러니까 홍수막이를 꼭 했으면 하는 추천하는 띠 저는 일단은 아홉수 삼재는 다 하시라고 해요. 아홉수 삼재는 무조건 하셔라. 좋은 기운으로 들어왔든 복삼재로 들어왔든 나쁜 걸로 들어왔든 나쁜 건 당연히 막아야 될 것이고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도 뭐 하나 내가 항상 얘기하지 찌끄라지는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정말로 온전히 쪽 받으시라. 해서 전 아홉수 삼재는 무조건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 제가 띠로나 나이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점사를 보시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 사람들이 하면 좋다? 관제 그리고 몸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결혼 앞두고는 꼭 뱅스마기 하랍니다. 경사 앞두고는 꼭 하라고 해요. 이제 하시고 시험 내지는 아까 얘기했죠 지방선거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들 뭐 어디 취직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합격 소식 들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꼭 하시라고 합니다. 찌끄레기를 꼭 치우자. 제발 좀. 나쁜 거 맞고. 그리고 사람 상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제가 좀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나 인간 끝에 또 타고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 하셔라고 합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강의
하시는 분들. 강의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하시라고 하죠. 근데 뭐 일단은 그 상황도 상황이고 점사를 봐서 하는 거지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해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사업수 3제는 무조건 하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